이재명의 나의 소년공 다이어리. 이재명의 일기를 조정미가 읽고쓰다. 소년공 이재명의 일기는 1979년부터 1988년까지 10년간 써졌습니다. 노트 5권 분량입니다. 1964년생인 그가 소년이었던 16살부터 청년이었던 25살까지 적은 기록입니다. 그가 남긴 일기는 괴롭고 힘들었던 시절에 집중적으로 써졌습니다. 그는 고향인 안동시 예안면의 3개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1976년 성남으로 이사를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집을 나간 아버지로부터 성남으로 오라는 연락이 왔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성남이라는 이름을 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 성남은 도시 빈민들을 강제 철거하면서 만들어진 이주지역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도시에서 쫓겨나 일거리, 먹을거리를 찾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재명의 가족은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청소부하며 고물을 주워팔았고 어머니는 상대원 시장 변소를 지키며 요금을 받는 일을 했습니다. 형제들은 학교를 다닐 수 없었습니다. 소년 이재명은 정식으로 공장에 취직할 수 없는 나이여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공장에 다닙니다. 중학교 진학이란 있을 수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나마 안동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것이 동생들보다 나은 형편이었죠.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된 것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1979년부터 쓰기 시작한 일기 곳곳에는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한 고통이 묻어나 있습니다. 청소부 아버지는 새벽 3시에도 새벽 4시 반에도 16살 아들을 깨웁니다. 쓰레기를 치우러 가자는 것입니다.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는 또래 아이들과 달리 한참 잠이 많은 나이인 소년 이재명은 작업복을 입고 아버지의 리어카를 밀며 새벽부터 일을 합니다. 빗속에서 작업복을 입은 채로 폐지를 치우다가 학교에 가는 여학생을 만날 때면 수치스러움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한참을 서 있어야 했습니다. 1979년 소년 이재명은 대입 검정고시를 앞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검정고시를 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 결심했건만 합격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현실에 또 한 번 좌절했습니다. 그를 이끌거나 도와주는 이가 없었고 프레스에 눌려 다친 팔은 점점 뒤틀리며 통증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마지막 일기가 써진 1989년에 이재명은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판검사가 될 수 있을 만큼 좋은 성적이었지만 성남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인권 변호사가 되겠다던 결심을 따잡는 일기로 마지막을 맺고 있습니다.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소년 이재명은 어떤 일들을 겪으며 살았을까요? 이재명 지사의 이야기는 전형적 자수성가형 스토리로 여러 지면에서 다루어졌습니다. 낡아빠진 7권의 일기장을 건네받은 필자는 한 장 한 장 읽어내기 고통스러웠습니다. 불우한 환경에 처한 청소년이 하루 한 페이지씩 꽉꽉 채워 써간 일기에는 분노와 절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하니 그 나이의 필자 역시 비슷한 분노, 좌절, 반항심으로 차 있었더군요. 비로소 일기를 통해 소년 이재명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이전까지 성남시에서 했던 일들이 대부분 청소년기에 겪었던 경험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초년 고생한 사람들이 독하다고 하는데 독하다면 정말 제대로 독하다고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의 좌절과 고통의 기억들을 그대로 마음에 간직한 채로 정치가가 되어 이 시대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솔루션을 안겨주는 사람을 만나기란 쉽지 않으니까요. 다이어리 하나, 가난과 그리움은 비례하는 것일까? 나의 고향은 안동시 예안면 도촌리에 있는 지통마을입니다. 청량산 자락에 있는 지통마을은 안동이라고는 해도 경상북도의 오지라고 알려진 봉화에 더 가깝습니다. 대대로 우리 집안이 살아온 곳이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무덤도 있는 곳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집을 떠났습니다. 두 형과 누나도 집을 떠났기에 어머니는 혼자 힘으로 어린아이 넷을 키워야 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우리 식구들은 널떨결에 고향을 떠나 성남으로 이사가서 아버지와 함께 모여 살게 됩니다.
하지만 나의 가슴 속에는 고향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고향, 이것은 인간에게 무한한 감정의 샘터인 것 같다. 영원히 잊지 못하는 것인 것이다. 고향을 생각하면서 어린 시절을 그리게 될 것이다. 나도 그런 세월이 있었다. 엄마 혼자서 우리 5형제 중 3남매를 가르치셨다. 나, 재선이 형, 재욱이, 재문이. 그땐 돈이 없어서 정말 고생했다. 엄마는 너무도 고생이 많았다. 1980년 7월 14일. 보리밥에 새까만 된장을 먹고 학교에 가서 짠지를 반찬으로 식은 시커먼 보리밥을 먹었을 망정 집에 들어올 땐 널그럭거리는 도시락을 책보에 싸 등에 메고 엄마를 부르며 집으로 향했다. 어머니, 햇볕에 그을린 검은 얼굴에 그래도 웃음을 잃지 않고 열심히 뒷산 앞산 콩밭 고추밭을 매셨다. 일요일 방학이면 나도 엄마를 돕겠다고 호미 들고 엄마 따라 뒷산에 가서 콩밭도 메었다. 1980년 7월 14일. 다이어리 둘, 나에게 성남이라는 곳. 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던 해 음력 2월 29일. 우리 집은 성남으로 이사 왔습니다.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 이름도 모르는 곳으로 이사 오던 날. 봄이 오려는 모양인지 비가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마음을 못 잡고 서울을 떠돌았지만 이제 가족을 성남으로 모이게 하여 힘을 합해 살아보자는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삿짐 보따리를 메고 이고 들며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고갯길을 걸었습니다. 다이어리 셋, 교복을 입고 싶었다. 교복을 갖고 싶었다. 흔히들 중고등학교 시절의 추억은 교복을 입은 모습으로 남습니다. 나의 청소년 시절은 교복을 입지 못한 상처로 얼룩져 있습니다. 나는 학교 대신 공장에 다녀야 해서 교복이 아닌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재영이 형 병적 증명서도 뗄 겸 수원 병무청에 갔다. 병무청에서 두통 뗀 다음에 버스 타고 안양으로 해서 오는데 여학생들이 차에 탔다. 관악 공장 들러서 의료보험 카드 재신청해주고 집에 왔다. 오는 길에 중학생들이 헌인능에 소풍 갔다 오는 애들도 있었다. 난 교복 하나 입어보지 못했고 앞으로도 못할 것이다. 생각하면 내 신세도 한심하다. 오늘도 직장 업고에서 놀고 있는 실정이다. 아침에 쓰레기 치러 3시에 나갔다가 귀녀를 만났다. 교복 입은 봄이 어울렸다. 난 쓰레기에서 나온 마분지를 들고 있어 초라했다. 우리 아버지가 쓰레기 장사야. 참 창피했다. 다른 때 만났으면 내 합격 이야기, 학교 이야기도 할 텐데 아무 이야기도 못했다. 언제 또 다시 만났으면. 요즘은 공부도 안 하고 놀기만 한다. 이래선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방황하게 되는 것이다. 마음에 아버지가 나오라 했다. 쓰레기 치러 나가서 종이를 줍고 나니 박스가 많이 나와 그냥 들어갈 테니 아버지 리어카에 싣고 들어오라고 했더니 막무가내로 가지고 들어가라고 했다. 신경질 나서 씩씩거리며 들고 들어왔다. 집에 오니 재선이 형이 공부하고 있었다. 괜히 슬픈 생각이 들어서 바깥에 나가서 누워가지고 한참 울었다. 내가 우는 것은 사춘기 과도적 시기의 표현만은 아니다. 한참 울다가 집으로 들어오니 재선이 형은 자고 있었다. 엄마 보고 4시 30분에 깨워달라고 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귀녀를 만나러 가려고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4시 30분에 엄마가 깨우자 그냥 잤다. 제대로 중고등학교를 거치지 못한 검정고시생이 대학에 들어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만 마침내 중앙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합니다. 생활비까지 한 달 20만 원을 지원받아 마음 놓고 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다이어리 넷, 이름 없는 공장, 이름 없는 소년공. 성남에 온 후로 나는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공장에 다녔습니다. 시골에서 상경한 14살짜리 소년공이 처음 다녔던 공장은 이름도 없는 가내 수공업 목걸이 공장이었습니다. 월급은 한 달에 1만 원, 요즘으로 치면 월 8만 원 정도입니다. 두 번째로 다닌 공장은 이름이 있는 동마고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첫 번째 산재를 당했습니다. 벨트 속으로 손가락이 말려 들어간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모두 내 탓으로 돌렸고 손을 치료하는 동안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공장은 냉장고를 만드는 아주 냉동이었습니다. 월급은 많이 주는 편이어서 7만 5천 원, 요즘 물가로 60만 원이나 받았습니다. 이곳에선 손가락이 별때 말려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함석을 가위로 자르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규모도 좀 있는 회사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야간에 고등 공민학교를 다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도 다니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자 아버지가 그런 생각은 하지 말라고 해서 한없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3년이나 다녀야 했고 결국 자격을 얻기 위해선 검정고시도 봐야 한다는 것이 반대하는 이유였습니다. 아주 냉동은 금방 망해버려 다른 공장으로 옮겼습니다. 네 번째 공장은 야구 글러브와 스키 장갑을 만드는 대양 실업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나는 잠깐 보조 역할을 하다가 프레스공으로 일했습니다. 프레스공은 야구 글러브에 쓰이는 가죽을 재단하는 작업을 합니다. 칼날이 박힌 프레스가 떨어지며 순식간에 가죽이 잘립니다. 이때 까딱 잘못하면 사고가 나는데 불행하게도 나에게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손이 잘리진 않았지만 손목이 프레스에 눌린 것입니다. 두 번째 산재입니다. 처음엔 그저 타박상을 입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손목뼈 하나가 부러진 상태였습니다. 회사에서 나를 병원에 데려가서 엑스레이라도 찍었다면 골절을 확인했을 텐데 아무도 병원에 가보란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부러진 손목뼈 하나가 내 인생을 여러모로 바꾸었습니다. 당시 나는 굳이 고등국민학교를 다닐 필요 없이 학원에서 공부하여 검정고시를 보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학원 다니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학원에 다니려면 30분 먼저 퇴근해야 했는데 회사에서 허락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우연일까요? 사고가 있은 지 얼마 후 회사 퇴근 시간이 30분 앞당겨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나는 3개월 만에 고익 검정고시를 봐서 합격을 하였습니다. 3년 걸릴 단계를 3개월에 돌파하여 중학교 과정을 통과하였습니다. 합격은 기쁜 일이지만 시험이 끝나고 나니 나는 백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험 공부에 전념하기 위해 시험 한 달 전에 대양 실업을 그만두었기 때문입니다. 몇 달을 기다린 끝에 대양 실업에 다시 들어갔으나 5개월 만에 망하는 바람에 다시 백수가 되었습니다. 얼마 후 나는 시계 회사인 오리엔트에 입사했습니다. 오리엔트는 내 소년공 시절의 네 번째 회사이고 그때까지 다녔던 공장 중에는 가장 큽니다. 가끔 시계가 특별 보너스로 나와 엄마한테 선물로 줄 수 있었습니다. 재고로 남은 시계를 나눠주며 생색내는 거였지만 엄마에게 선물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이때까지도 나의 이름을 쓰지 못했습니다. 오리엔트를 다니면서 나는 학원에 가며 대입 검정고시를 준비했는데 어느 날 교육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엉뚱하게도 내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을 써낸 적도 있습니다. 나의 소년공 시절 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싶었을까요? 내 이름도 쓰지 못하고 지내는 공돌이 생활을 탈피해야만 한다는 생각과 함께 내 이름 석자 제대로 사용되는 유일한 기회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공장에서 진짜 내 이름을 쓰게 된 것은 1980년 7월 대입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오리엔트에 재입사하면서였습니다. 이때 나는 대양 실업에서 다친 팔이 점점 아파왔습니다. 아버지는 나보고 직접 돈을 벌어 팔을 고치라고 했습니다. 어쩔 도리 없이 나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큰소리치고 나온 공장에 재입사했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인정받는 유능한 공돌이였지만 평생 공돌이로 살아가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남들은 6년 걸린다는 중고등학교 과정을 2년 만에 검정고시로 통과했다는 사실, 더욱이 남들보다 좋은 성적으로 통과했다는 사실은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공돌이 생활을 탈피할 수 있을까? 세상이 나에게 씌워놓은 가면들을 어떻게 해야 벗어던지고 진정한 나로 살아갈까요? 과연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나에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그 자리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고민들이 나의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하지만 내일이 오늘보다는 나을 거라는 희망의 불씨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불씨가 나의 삶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합리화하며 용기를 내보려 안간힘을 쓰는 내 모습을 일기장에서 발견합니다. 다이어리 5. 어머니, 누나, 여동생. 대학교 1학년 시절 시내버스 안에서 마주쳤던 어린 버스 안내양을 기억합니다. 서투른 연습생이었는지 무슨 실수를 했나 봅니다. 승객이 안내양을 야단쳤습니다. 버스기사는 승객을 말리기는커녕 안내양을 윽박질렀습니다. 안내양은 울고만 있었는데 내 여동생 재옥이 또래였습니다. 재옥이도 버스 안내양이 될 뻔했습니다. 재옥이는 어머니 일을 도우면서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중학교까지 다녔습니다만 고등학교는 못 갔습니다. 아버지는 중학교 졸업한 재옥이를 버스 안내양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옥이는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공장도 험하기는 마찬가지인데 왜 공장에 갔을까요? 재옥이는 나만큼 자존심이 셌습니다. 교복 입은 친구들을 언제라도 마주칠 수 있는 버스 안내양은 나도 싫었을 겁니다. 재옥이는 공장에 들어간 첫 해 어버이날에 자신이 일해서 번 돈으로 카네이션을 사왔습니다. 아버지가 뭐하러 이런 걸 샀노 하면서 야단을 쳤습니다. 누나는 고향에서 같은 동네에 사는 총각과 결혼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집안을 잘 돌보지 못해 정든 고향을 떠나 낯선 타향에서 고생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상남자인지라 한 번도 기세가 꺾여본 적이 없었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뜻을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상대원 시장 변소에서 돈 받는 일을 하면서 집에서는 틈틈이 봉투를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살림하랴 돈 벌랴 바쁘셨지만 어머니는 자식들을 잘 보살펴 주셨습니다. 내가 밤늦게 학원에서 공부하고 돌아오면 밥을 차려주셨고 영의 생일날 아침에 식은 밥을 먹여 보낸 것을 안쓰러워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정말 남편 잘못 만나 고생이 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엄마한테 아버지가 정말 싫다고 얘기했습니다. 엄마도 내 마음 같을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엄마는 오히려 나에게 화가 난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아들을 모두 사랑했던 것입니다. 다이어리 6. 차렷을 못하는 건 내 탓이야. 나는 기념사진 찍는 것을 싫어합니다. 기념사진을 찍으며 취하는 멋진 자세는 차렷을 하는 반듯한 모습인데 내 팔은 차렷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반팔 옷을 절대 입지 않습니다. 어른이라면 그 상태에서 뼈가 자연스럽게 붙었을 겁니다. 불행히도 저는 성장하는 청소년이어서 팔이 비틀어지고 말았습니다. 당시에도 노동법에는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에 대한 보상이 적혀 있었습니다만 정작 노동자인 우리는 그런 법이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산재를 경험했던 곳은 동마고무입니다. 사장님은 내게 이게 얼마나 비싼 기계인 줄 아냐면서 모든 게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은 내 탓이라고 했습니다. 월급을 못 받을까 걱정이 되어 손을 붕대로 감은 채 보조일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산재를 당한 곳은 대양실업. 이땐 정말 억울하게도 산재를 당했는지도 몰랐습니다. 한번 프레스에 팔이 끼었다 하면 보통 손가락이 잘리거나 손목이 뭉개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더러 운이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음을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키가 한꺼번에 15cm가 자라자 팔이 안쪽으로 굽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른 뼈가 자라날수록 부러져서 자라나지 못하는 뼈가 안겨다 주는 통증은 극심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안다고 했지만 국민건강보험이 시행되기 전이라 한번 찍어볼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군대 병역 면제를 받게 되면서 비로소 엑스레이를 찍어보았습니다. 나는 팔병신이 되어간다는 사실과 생전 처음 경험해보는 극심한 고통에 절망했습니다. 이미 대양실업은 망해서 문을 닫은 지 오래였습니다. 보상받을 곳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정신을 차리지 않아서 그랬다고 자책하는 수밖에. 모든 것이 내 탓이었습니다.
세상 끝까지 좌절하고 타락하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공부를 해야 한다는 간절한 갈망이 생겼습니다. 이름 없는 소년공이었던 나에게 알을 깨는 아픔, 성장통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1년 3개월 만에 고입 검정고시와 대입 검정고시를 모두 통과했습니다만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팔은 여전히 아팠고 아버지는 다시 공장에 들어가서 팔을 고치라고 하는데 원망스러웠습니다. 팔에 대한 고민은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사회는 군대를 다녀오지 않으면 남자 대접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 9분 팔이 아니어서 군대에 갔다면 누구보다도 군 생활을 잘했을 것입니다. 나는 9분 팔 때문에 군대를 면제받았고 사법고시에만 전념할 수 있어 많은 시간을 절약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손목뼈가 부러진 줄 모르고 방치했다가 굽어버린 팔이 내 인생의 전원점이 되었습니다. 비록 내 팔은 굽었지만 세상이 또 다른 굽은 팔을 만들지 않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굽은 세상을 곧게 펴고 싶었습니다. 나의 왼팔은 지금도 말을 걸어옵니다. 굽은 세상을 펼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다이어리 7. 씨앗은 어둠 속에서 싹을 틔운다. 내 인생의 암흑기는 1980년 봄입니다. 18살에 나는 2번의 자살 기도를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1980년은 5.18 민주항쟁이 있었던 해이기도 합니다. 그해 5월 18일에 일기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잡혀갔다는 호해와 계엄을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뉴스 이야기가 쓰여 있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권투 경기 중계가 있었습니다. WBC 플라이급 세계 타이틀 5차 방어에 성공하며 승승장구해온 챔피언 박찬희와 일본의 오쿠마 쇼지의 경기였습니다. 나는 권투에 취미가 없었지만 끝까지 봤습니다. 박찬희가 졌습니다. 그날 세상은 도둑놈 같았고 권투 경기는 엉터리 같았습니다. 나의 삶도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1980년 5월 6일 대입 검정고시에 합격하였지만 시험이 끝나고 나니 마음도 이상해졌고 팔의 통증도 심해졌습니다. 새벽마다 아버지 목소리에 잠을 깨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반항했고 짜증도 부렸습니다만 아버지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나의 바람은 아버지가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몸도 아프고 미래가 불투명한 아들과 친근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아버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쓰레기 치우러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괜히 따라 나섰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종이를 주우면서 팔이 아파 얼굴을 찡그렸는데 아버지가 짜증 섞인 소리를 질렀습니다. 팔이 아파 발로 종이를 밟았더니 아버지는 나에게 자꾸 말썽을 피우면 팔을 영원히 안 고쳐주겠다고 윽박질렀습니다. 나는 억울하고 이가 갈리고 온몸이 후들거렸습니다. 내일 당장 죽어버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죽으면 다 끝나버릴 테니 더 이상 귀녀를 만나고 싶은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나는 연탄불을 들여놓고 수면제를 먹고 옆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다가 결국 잠들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몇 시간이 지난 후 내가 다시 깨어난 것입니다. 첫 번째 자살 기도는 실패였습니다. 두 번째 자살 기도는 오리엔트에 입사 서류를 낸 이후입니다. 입사할 생각이 없어서 면접일 전까지 죽어야 한다는 게 목표였습니다. 면접일 오전까지도 나는 죽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일하러 가신 후에야 겨우 연탄불 한 장 사왔습니다. 방에는 아버지가 주무시고 계셔서 다락으로 가서 수면제를 삼키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매형이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자살 기도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우습게도 나는 자살 기도를 매형에게 들킨 사실보다 오리엔트 면접에 안 간 것을 아버지에게 들키는 상황이 더 두려웠습니다. 이미 약속된 면접 시간은 지나버렸으나 나는 면접을 보러 집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다락방에서 내려와 오리엔트 면접을 보러 갔던 무거운 발걸음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이 괴롭고 지루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나, 와 이왕 사는 거 열심히 살아봐야 하나
라는 두 가지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로는 죽어버리고 싶다는 얘기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의 진짜 속마음은 죽고 싶다가 아니라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였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얼마 후 오리엔트 공장에 재입사했습니다. 이듬해에는 공부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나를 오리엔트 공장까지 데려다 주었던 매형이 생각납니다. 수면제 대신 소화제를 팔았던 약사 선생님도 생각이 납니다. 씨앗은 가장 어두운 곳에서 싹을 틔웁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은 새로운 삶이 태어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다이어리 8 대학생 되기 프로젝트. 가장 어두운 땅 속에 심어놓은 희망의 씨앗은 어느덧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물론 두터운 땅을 뚫고 나가기란 어려웠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공부할 분량이었습니다. 대입 검정고시는 7과목인 반면 예비고사는 무려 14과목이었습니다. 거의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전 과목을 보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다음은 등록금이었습니다. 주간대학에 갈 돈이 어디서 나겠느냐는 형의 말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대학을 꼭 가야겠다면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야간대학에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1980년 아내는 팔도 아프고 공장도 다시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얼렁뚱땅 시간을 보내고 내년부터 공부를 시작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당시 세상이 어수선하였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입시가 몇 달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입 본고사가 폐지되고 대학생 과외가 금지되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군사정권 지하라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학에 가면 과외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버는 것이 나의 방책이었는데 한 가닥 희망이 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예비고사에서 학력고사로 이름이 바뀌고 좀 치렀던 1982년도 성적은 285점. 그의 학력고사는 어려워서 불수능이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내 점수 285점이면 서울대 법대나 의대도 노려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경제적 신체적 문제로 학교와 학과를 선택하는 그런 상황이 조금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숱한 고생 끝에 원하던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사실만은 자랑스러웠습니다. 대학 합격은 나에게 성취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운명의 1981년 11월 24일 그날은 화요일로 구름이 끼어 있었고 조금 쌀쌀한 날씨였습니다. 처음으로 치러본 학력고사에서 나는 그동안 준비해온 것들을 쏟아내었습니다. 가파른 상대원동 고갯길을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오르던 순간들이 생각납니다. 처음엔 아무 대책도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페달을 밟다 보니 우연한 도움이 여러 곳에서 왔습니다. 그렇게 나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모든 일에는 인연이 있는 듯합니다. 경제적, 신체적 문제로 중앙대학교 법과대학에 갔다고 푸념했지만 덕분에 굽은 세상을 펼 수 있는 실질적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과외 금지가 되었다고 푸념했지만 대신 장학금을 받아 생활하며 사법고시 준비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이어리 13 나에게도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다. 나에게 여자친구가 필요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공장 친구들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답답한 속마음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남자답지 못했습니다. 소심한 성격이었던 나는 남자답게 말 한마디 걸지 못하고 마음만 때웠습니다. 쓸데없는 자존심만 강해서 조금이라도 거절당한다 싶으면 마음을 접어버리곤 하였습니다. 소년공 이재명의 마음에 사랑의 감정이라는 싹을 틔웠던 여자는 바로 오리엔트 공장의 검사실 그녀였습니다. 검정고시 합격 후 죽어도 들어가기 싫었던 오리엔트 공장에 재입사했던 시절입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큰소리치고 나간 회사에 재입사했다는 것이 부끄러웠는데 그때 그녀가 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편지를 써서 마음을 전해볼까 하다가 주머니 속에 넣고 다녔습니다. 공장 동료들의 눈에 띄면 창피할 것 같아 카세트 테이프에 편지를 끼워 넣는 작전까지 썼는데 말입니다.
며칠을 망설인 끝에 어렵사리 말을 걸었지만 또 한마디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곤 그만이었습니다. 두 번째 짝사랑은 독서실 그녀입니다. 대학 입시 준비를 하면서 다니던 독서실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공부에 방해가 될까 봐 눌러왔던 마음이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이후 그 마음이 솟아나와 그녀를 찾아 헤매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에게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커피 한 잔 마시자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당황한 마음에 횡설수설하다가 그냥 헤어졌습니다. 그녀의 이름도 학교도 주소도 알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숙맥 같은 나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여자 사람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안동 삼계초등학교 동창이었던 경숙이라는 아이였습니다. 경숙이를 다시 만난 시기는 1980년 여름입니다. 고향을 떠난 지 4년 만에 엄마와 안동에 가서 여러 날 묵었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동창들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같은 추억을 갖고 있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죠. 안동에 다녀온 이후 경숙이와 나는 종종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편지로만 소식을 주고받던 경숙이를 다시 만나게 된 것은 1985년입니다. 사법고시 2차 시험에 낙방하여 절망에 떨어져 끝없이 방황하는 내게 아버지는 안동으로 오라고 권유하였습니다. 그때 안동에서 경숙이를 만났습니다. 비로소 경숙이에게 특별한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경숙이에게는 사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동생 재문이에게 듣던 순간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게 나의 세 번째 짝사랑도 끝이 났습니다. 나는 짝사랑 전문이었습니다. 마음 통하는 여자친구와 이야기 나누고 싶은 생각은 꿀뚝 같았지만 사귈 능력이 없었습니다. 대학에 가니 여학생들을 만날 기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계속 사귀지 못했습니다. 결국 나는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연수원 생활을 마친 후 변호사 사무실을 성남에 개업하고서야 내 인생의 반려자를 만납니다. 당시 유행하던 007 미팅으로 만났는데 나는 사실 첫눈에 반했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임에도 나는 검정고시 출신이라는 사실과 살아온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한여름이었던 8월의 첫 만남 이후 우리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만났습니다. 양가 어른들의 결혼 승낙을 받아 다음해 봄인 1991년 3월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야기를 나눌 여자친구를 만나고 싶었지만 자존심이 세서 아무도 사귈 수 없었던 나에게 평생 좋아해도 되는 여자가 생긴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많은 이야기들을 아내와 함께 나눕니다. 아내와 집밥을 먹으며 밖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나의 큰 행복입니다. 처음 만난 날 내가 폭풍처럼 쏟아놓았던 이야기를 아내가 귀 기울여 들어주었던 것처럼 앞으로의 세월에는 아내의 이야기에 더 많이 귀 기울이고 싶습니다. 다이어리 14. 재정의 밝아 제명인가. 나의 이름은 제명. 제명은 있을제의 밝을 명입니다. 그러나 나의 생은 이름에 재물제자를 쓰는 게 어울리지 않았나 싶을 만큼 나를 샘의 밝은 사람으로 자라도록 만들었습니다. 나는 돈 계산에 빠릅니다. 안동 산골짜기에 살던 꼬마 시절부터 우리 집에서는 돈 구경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성남으로 이사를 온 후 13살에 나는 소년공이 되어 돈벌이 전선으로 나갔습니다.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일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나는 어느 공장에서 얼마를 받았는지 일기장에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시장으로 지냈던 8년 동안 성남시의 빚을 완전히 탕감할 수 있었습니다. 쓸데없는 곳에 들어가는 돈을 아끼고 줄여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성남 시민들이 성남시에 산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게 되어 기뻤습니다. 정부 재정이란 주권자인 국민이 대리인인 정치인에게 쥐어준 권한의 일부입니다. 그 어떤 돈보다도 귀하게 써야 합니다. 그 권한이 내게 주어진다면 나는 숨은 그림을 찾듯 퍼즐 조각을 맞추듯 고심을 거듭하며 가장 효율적인 지점을 찾아 재정을 분배할 겁니다.
다이어리 15. 나의 소년공 시절 친구들.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공장에 다니는 청소년 시절을 보냈다고 하면 일반적이지 않은 인생을 살아온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다니던 공장에는 그런 소년공들이 태반이었습니다. 학교 대신 공장에 다니는 것도 마음이 시린데 우리 소년공들이 청춘을 보내야 했던 공장 환경은 몹시 열악했습니다. 그래도 소년공 시절 나에게는 추억 속의 친구 2명이 있습니다. 덕근이는 회사에서 견습공이라고 입사시켜놓고는 일방적으로 유급에서 무급으로 전환되는 억울한 일을 당한 녀석입니다. 덕근이와 장난치며 놀기도 했고 매일 한 장씩 나오는 식권을 덕근이에게 주기도 하였습니다. 정훈이는 오리엔트 공장 시절부터 친구가 되어 함께 학원을 다니고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도 같은 학교를 다녔습니다.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에 함께 강원도 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정은이와 친해진 것은 내가 아버지 때문에 한참 방황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소년공 친구들과 지내던 시절을 생각하면 애잔한 마음이 듭니다. 자기의 선택으로 공장에 온 친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무거웠습니다. 다이어리 16. 내가 좋아하는 것. 나는 시계를 좋아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시계 브랜드였던 오리엔트 시계 공장에 다녔기도 했고 공장 생활을 통해 어린 나이에 시간은 돈이다라는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공장에서는 짠업을 얼마나 했는지에 따라 월급이 추가로 지급되었습니다. 시간 계산이나 돈 계산을 잘못하면 제대로 못 받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용돈을 모아서 구입한 나의 손목시계는 정말 소중했습니다. 시간은 돈이라던 나의 시간과는 공부를 시작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잔업을 하면 돈은 더 받겠지만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보다 큰 미래의 가치를 만들어내기에 당장의 이익은 포기해야 했습니다. 대학에 진학하여 성남에서 흑석동까지 학교를 다니게 되면서는 아침 일찍 일어나 먼 거리를 통학해야 했습니다. 특히 대학교 수업은 매일 첫 수업이 다른 시간에 있는지라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학교 생활에 익숙지 않은지라 시험 시간도 제대로 파악을 못해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시계를 붙들고 끙끙댔습니다. 영화 모던 타임스의 한 장면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소년공 시절에도 나는 시계를 좋아했고 지금도 시계를 좋아합니다. 좋은 시계는 아니더라도 늘 시계를 차고 다닙니다. 나는 낚시를 좋아합니다. 고향 안동에 살며 깨끗한 물에서 낚시로 물고기도 잡고 물에 뛰어들어 목욕하던 시절을 잊지 못합니다. 어느 날 자전거를 타고 산책을 나갔다가 길에서 방울 낚시 하나를 주었습니다. 판교로 가서 낚싯대를 들이울 만한 곳을 찾았습니다. 버려진 낚싯대라 장비도 시원치 않고 바늘에 끼울 만한 미끼도 없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내가 좋아하는 것은 많습니다. 나는 술도 좋아합니다.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 술과 담배를 입에 댄 적이 없었지만 대학에 들어가면 사교적인 문제와 기분상 술은 좀 배워야겠다고 결심하던 일기도 남아 있습니다. 영어 공부도 좋아합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2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시계와 낚시입니다. 시계와 낚시는 서로 상반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계는 나의 일상입니다. 낚시는 일상으로부터의 일탈입니다. 2가지의 균형 잡힌 삶을 요즘 워라벨이라 부르는데 아직 나는 균형을 바라고 있진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낚시를 하러 다니기보다는 깨끗한 물에서 낚시를 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다이어리 17.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아니하고 자식은 효도하고자 하나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리게 하는 한 구절입니다. 부모님을 먼저 보내드린 사람이라면 이 구절을 접할 때마다 죄송스러움이 밀려들 것입니다. 2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 나서야 철없던 시절 아버지께 품었던 원망과 불만이 나의 오해에서 비롯됐음을 깨달았습니다. 오해의 장막을 걷어내고 다시 만난 아버지는 좋은 분이셨습니다.
한때 방황으로 가족들을 경제적으로 힘들게 했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절망의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성남이라는 낯선 땅의 자리를 잡고는 온 가족을 불러 모아 새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져버린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집에서 가장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대학 중퇴의 학력으로 순경교사, 탄광관리자 등 다양한 직업을 거치셨습니다. 아버지는 곤란한 문제를 잘 해결하는 능력자였습니다. 셋째형의 대입검정고시 원서를 제출할 때 안동에서 졸업증명서를 우편으로 받았는데 그만 도장 하나가 누락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형의 졸업 앨범을 들고 가서 원서를 접수시키고 돌아오셨습니다. 아버지는 헛바람이 들어 크게 실패했던 자기의 잘못을 자식들이 대물림하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현재와 미래의 균형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헛된 꿈 때문에 현실을 망가뜨리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내가 공부한다고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을 두고 보지 못했던 겁니다. 아버지와의 갈등이 극심했던 시절의 일기를 읽어보노라면 잔소리가 많았던 아버지의 은근한 관심과 사랑도 발견하곤 합니다. 아버지는 청소부로 일하면서 썩은 과일만 집에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우리들이 읽으면 좋을 만한 책이나 영어 회화, 카세트 테이프 등도 가져오셨습니다. 내가 대학에 들어가면서 아버지와의 갈등은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아버지도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에 들어간 나를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내가 대학에 들어가자 한자 공부의 어려움을 도와주겠다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대학생이 된 내가 밤늦게 불 켜고 공부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때 공무원이었던 아버지가 청소부가 되어 겪어야 했던 고생들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위암이 재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대학 졸업식에서 아버지께 학사물을 씌워드리고 난 지 한 달 만이었습니다. 그날 나는 아버지를 목 놓아 부르며 통탄하는 일기를 썼습니다. 가족들의 도움으로 사법 시험 2차 준비를 하고 있던 차에 아버지의 암 재발 소식은 나를 정신 차리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합격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공부했습니다. 나는 다행히 1986년 10월 23일 최종 합격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아버지는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다이어리 18 일기를 쓴다는 것은 지나간 날의 일기장을 읽다 보면 얼굴이 화끈거리기도 합니다. 그래도 가슴이 뿌듯해질 때가 더 많습니다. 처음 일기를 쓰기 시작했던 1979년 겨울과 마지막 일기를 남긴 1989년 봄의 날을 비교해보면 그렇습니다. 이름 없는 소년공에서 인권 변호사로의 변신이라는 성과보다도 그 과정을 통해 발전해온 나의 내면과 생각 수준을 발견하면 더욱 그러합니다. 소년공 시절에 나는 나밖에 몰랐습니다. 5.18에 대해서도 나는 텔레비전에서 보여주는 내용만 보고 멋대로 생각하고 평가했습니다. 군사정권에 불만이 많아서 처음에는 광주에서 큰 데모가 일어났다는 소식에 기뻐했지만 결국엔 신문과 텔레비전이 이야기해주는 대로 그들을 폭도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생각이 바뀐 것은 대학에 들어가고도 한참 후였습니다. 대학 시절 내내 사법고시 합격만이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했습니다만 나는 사법고시 2차 시험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4학년까지 최종 합격하려던 목표는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나는 엄청난 방황을 하고서야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나 혼자 힘으로 뭐든 할 줄 알았지만 정작 나에게는 가족들과 친구들의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나에게 사법고시는 개인적인 욕심만으로 넘어설 수 없는 통과 의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내가 사법고시에 합격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타당한 답변을 스스로 찾아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나는 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님을 향한 일기를 쓰면서
나의 의지를 새로이 하였습니다. 나의 일기장은 지금 이렇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 시절의 결심을 되새기며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라고, 언젠가 다시 돌아와서 지금의 이야기들을 자랑스럽게 들려달라고 말입니다. 다이어리 19, 나의 꿈 나의 바람. 1986년 가을 사법고시에 최종 합격한 나는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위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아버지께 마지막 효도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라고 소감을 밝히며 앞으로 성남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열어 억울한 사람을 위해 일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노력한 만큼의 대가는 꼭 돌아온다는 신조도 밝혔습니다. 소년공 시절의 수많은 사회 부조리를 겪어서인지 전문 지식을 갖춘 인권 변호사가 되어 약한 사람을 돕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사법연수원에 들어간 이후 마지막 순간에 잠깐 흔들렸었습니다. 연수원에 들어간 지 2년째였던 1988년 안동에서 검사 15호 생활을 마치고 다소 널널한 변호사 15호 생활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연수원 선배가 소개한 사회학과 여학생에게 호감을 느껴 몇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인권 변호사가 되겠다는 나의 장래 계획을 들려주었다가 차이고 말았습니다. 크게 상처를 받아 굳었던 결심마저 흔들렸습니다. 사실 이런 고민은 연수원에 들어간 첫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인권 변호사의 꿈을 가진 나에게 현직 임용만을 목표로 하는 연수원 분위기는 이질감을 주었습니다. 연수원에 들어가고서야 법조계 분위기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연수원생들 중 몇몇은 노골적으로 나를 멸시했습니다. 애써 모르는 척했지만 그들과 같은 길을 걷게 되기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성적이 나빴으면 아예 고민도 하지 않았을 텐데 나는 현직 임용권 안에 드는 성적이었습니다. 그동안 나를 위해 헌신한 가족들의 경제적 문제도 눈에 밟혔습니다. 군부 독재 정권 하에서 인권 변호사가 되는 것은 그야말로 고생길을 자초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이익과 안정적인 미래, 사회적 지위를 위해 판검사가 되는 길도 상상해 보았습니다. 법복을 입고 있는 모습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연수원 생활 동안 나에게 힘이 되어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노동법학교라는 스터디 모임이었습니다. 연수원에서 이 모임을 만난 것은 행운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을 위한 삶을 살겠노라 그런 결심으로 사법연수원까지 들어왔지만 인권 변호사가 되려는 꿈을 이루기에도 나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나에게 노동법학교는 너무나 소중한 모임이었습니다. 경제, 철학, 역사, 정치 등 무엇 하나 제대로 공부해보지 못하던 나에게 학교의 선배들과 친구들은 지식과 지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는 학교의 모임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앞으로 갈 길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마음을 결정하게 만든 사람은 셋째 형이었습니다. 1988년 5월 18일이었습니다. 재선이 형이 나에게 전화를 걸어와서는 너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가족의 경제적 문제를 생각하지 말고 나의 초심대로 인권 변호사의 길을 가라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그 길로 가슴 한 구석을 짓누르던 돌덩이를 치웠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몇 해 뒤 나는 약자들을 돕는 성남의 인권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부정부패와 비리를 처단하는 시민운동가도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성남을 일으키겠다던 30년 전의 다짐도 이루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바람 많은 삶이었습니다. 좌절의 밑바닥에서야 싹트기 시작했던 희망의 씨앗. 숨이 턱에 차도록 페달을 밟으며 올라가야만 겨우 문이 열리곤 했던 운명의 고갯길. 얼마나 고생할지 모르고 뛰어들었기에 정상의 희열을 맛볼 수 있었던 인생의 섭리.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던 하산길과 계획을 바꾸어 쉼을 가져야만 한다는 깨달음. 40년 전부터 쌓여온 추억들은 지금도 나의 머리와 심장 속에 숨쉬고 있습니다. 이를 동력 삼아 나는 오늘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소외받고 억울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겠다는 나의 꿈, 나의 바람을 이룰 수 있다면
언제까지든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